경제 전문 심층 팟캐스트 이렇다 21회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날이면 날마다 오는 숭입니다. 모두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알파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프로입니다. 차일쌤 이렇게 목소리를 깔고 그러세요. 오늘 너무 기본소득 네트워크 때문에 목소리가 한 10kg 정도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몸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가 어제부터 열려서 한창이죠. 먼저 대회 소식부터 한번 전해드릴까요? 예, 대회는 이번 주죠. 이번 주 목요일 7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한국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에서는 월요일부터 기본소득 주간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사실 일주일 전부터 시작됐는데요. 맞아요. 저는 이제 수요일부터 바빴어요. 성남시에서 따로 심포지움을 열었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시장이 기본소득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유사한 걸 이미 좀 시행을 하고 있죠. 청년 배당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거기 행사 진행을 돕고 그 본행사가 서강대에서 열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홍대 근처 그 기숙을 하고 있거든요. 그 근처에서 이제 그 집행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행사를 진행을 도왔고 또 저녁 때는 축하 콘서트가 있어서 거기 호텔로 봤습니다. 허클베리핀인가요? 그 밴드가 예, 뭐 제 귀에는 뭐 시끄럽게밖에 안 들렸습니다만 뭐 유명하다고 그러대요. 예. 창피합니다. 락 음악에 대한 전 그냥 막 음악을 시끄럽다고 소음으로. 네, 유프로님 목요일 대회 첫날 사회 보셨다면서요? 예, 사회 그 전체 세션 두 번째 사회를 봤는데요. 네. 뭐 제가 그 사회 보면서 말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세션이다 생각했어요. 왠가 하면은 두 분이 중국에서 오신 분과 인도에서 오신 분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두 나라만 합치면 세계 인구의 절반이에요. 이 두 나라만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세계 인구의 절반이 기본소득의 혜택을 받는다라는 거죠. 아주 뭐 결정적으로 중요한 세션이다 생각했는데요. 그 중국 사람이 발표한 거 보니까 중국에서 기본소득은 공유자산을 기초로 해서 해야 된다고 국영기업이 워낙 많으니까 땅도 사실은 공유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사유화가지 이게 않습니다. 일부만 돌려도 중국인 전부에게 기본소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청와대학교 칭화대학교 교수로 계신 분인데 이름이 최쯔위안인데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읽으면 최지원입니다. 아주 쉬운 이름인데 중국식으로 발음하려니까 되게 어려웠는데 예, 중국은 지금 국유 기업이 전체 산업 생산에서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직 인컴 기본소득을 도입하는데 자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였고 그것으로 그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리버럴 소셜리즘 자유주의적인 사회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분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리버럴 사회주의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인도 그의 사라트 박사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분이 발표한 건 실제 실험을 했습니다. 한 2년간 실험을 했는데 그 기본소득을 도입해 보니까 그것이 단지 물질적 조건의 개선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효과도 크고 사회 연대적인 효과도 크고 결론적으로는 해방적인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을 그 사례 분석을 통해서 아주 설득력 있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예. 또 대회 첫날에는 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직접 축하 연설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회 집행위원회에서 사실은 뭐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모든 원내 정당과 원외 정당을 불문하고 참가 요청 공문을 보냈었다고 하는데 원내 정당으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김종인 대표가 왔던 거고요. 원외 정당에서는 기본소득을 당 정책으로 내걸고 있는 노동당 대표하고 녹색당 공동위원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김종인 대표가 그 특별히 참여하고 싶다는 그 개인적인 희망을 먼저 내비쳐서 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김 대표가 그 이미 지난번에 국회에서 그 교섭단체 그 연설을 할 때도 처음으로 우리나라 그 기성 정치인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국회에서 그 기본소득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공식적인 자료가 있을 때마다 지금 기본소득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꽂히셨네요. 그러신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벌써 여러 차례 지금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번에 이제 그 기본소득 이 세계 대회에 직접 참석하셔서 이제 연설을 한번 하신 거죠. 주목할 만한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네. 조선일보는 팩트만 이렇게 쫙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도했더라고요. 동아일보는 보수 우파가 좌파 행사에 참가했다. 실현성이 저도- 없는 거에 참가했다. 이렇게 되는데 두 개의 논조의 차이가 좀 미묘한 것 같더라고요. 예, 조선일보는 아주 상세히 보도를 했어요. 어떤 평가보다는 그 내용을 그 잘 전달했고요. 동아일보에서는 사실 우리 연구소도 이번에 공동 주최자의 한 단체로 참가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동아일보는 좌파 진영이 주도한 기본소득에 보수까지 참가하다니 이렇게 저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뭐 억하심정 그렇게- 있나 봐요.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뭐 아니 근데 국회에 2050 모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 김종인 대표 참가하고 있는 거기에 그 유승민 의원하고 김세현 의원 이제 새누리당 쪽 의원들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부 여당 의원도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또 좌우파 논리로 이렇게 가져가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찬희 쌤도 가보셨죠 첫날에. 네네.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네,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발표 중에서 인상 깊었던 두 가지 발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제 모든 이제 내빈들의 인사 끝난 다음에 스위스에서 최근에 기본소득 국민투표했잖아요. 네네. 그걸 직접 하신 분이 왔어요. 이름이 최 와그너. 와그너. 체 게바라 아니고 채 와그너. 근데 기본소득 국민투표는 찬성이 23% 나왔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찬성한 23% 말고 네. 반대한 사람 77% 중에서 무려 63%가 앞으로 향후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더 한 번 더 논의하고 싶다. 아직도 관심이 있다. 이걸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대했지만 앞으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금도 관심이 있고 앞으로도 더 긍정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 이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럼 도합 86%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23% 중에서 찬성한 23% 중에서는 83% 정도가 계속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반대한 77% 중에서 63%도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찬성한 사람이 관심 있는 거야 당연한 건데 반대한 사람도 관심을 표명했으니까 이게 굉장히 앞으로 기본소득이 더 전진할 수 있다. 한번 투표에 국민투표에 실패했다고 이게 끝난 이슈가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또 국민투표에 아마 또 다시 등장할 거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아마 이름을 일부러 채로 지은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 아버지한테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어머니요? 가명이 아닌가, 개명이 아닌가. 내가 직접 못 만났어요. 그래서 못 물어봤는데 다음에 내일 만나면 물어봐야겠어요. 또 하나는 이제 비엔의 지구 네트워크죠. 창설자 중에 한 사람이고 현대적 기본소득 이론의 철학적 기초를 세운 필립 반 파레스 발표가 굉장히 압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IS가 왜 인기 있느냐, 왜 인기 있다고 생각하냐. IS는 유토피아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지금 유토피아를 제시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나 사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IS가 지금 이슬람 국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IS요? 이슬람 국가. 예. 사람들이 좀 황당하겠네. 트럼프 같은 사람도 인기를 끄는 게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식의 유토피아지만 어쨌건 기본소득이 그런 유토피아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런 단초를 열어줄 수 있다. 좀 전에 아까 유프로님도 얘기했지만 자유적 사회주의란 말씀하셨잖아요. 예,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파리스도 이제 앞으로 이상향에 있어서 자유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럼 또 하나 얘기한 게 이제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실험은 좀 조심해야 된다. 많이 하지만 실험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왜 실험은 현실과 다르기 때문이다.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얘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예, 사실 그건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우리가 만일 기본소득을 2년간 실험한다고 했을 때 네. 보통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직업을 그만두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맞아요. 평생 돈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또 판단이 달라질 수가 분명히 있거든요. 달라지죠. 그래서 사회적 실험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해석을 아주 잘 해야 되는 그죠. 맞습니다. 예, 그 얘기를 제가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흥미로운 발표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는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열리고 있죠. 네네. 오늘 슈퍼바이저님께서는 3시 45분 그 개별 세션 20일 네. 공유와 기본소득에서 주제 발표를 하시고요. 5시 15분 개별 세션 28에서는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위한 기본소득 모델에서 사회를 보십니다. 슈퍼바이저님께서 사회를 보는 이 세션에서는 우리 연구소 안효상 부소장님이 주제 발표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번에 라벤토스 번외편에 한번 출연하셨죠. 맞습니다. 네. 예, 예. 이번 대회에서 사실상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이번 대회 준비하시느라고
얼굴이 굉장히, 반쪽됐더라고요. 헬쓱해지셨더라고요. 네.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공식 대회 행사는 7월 9일 토요일 낮에 끝납니다. 슈퍼바이저님께서 폐막 연설을 하시고요. 대회가 끝나면 3시부터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총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 총회의 결과에 또 주목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네네. 그 기본소득의 이제는 이제 많이 사람이 공감하는 이제로 부각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원을 어디서 끌어올 것인가라든가 기존의 사회복지 체계하고는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발생하면서 여기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이제 기존 사회복지 체계는 싹 밀어버리고 사회복지 전체를 기본소득으로 단일화하자는 신자유주의적인 기본소득안까지 지금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회에서는 기본소득 운동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될지,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걸 둘러싸고 이제 열띤 논쟁이 벌어질 것 같아서 저도 이번에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에 평생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가서 직접 보려고요. 그래서 총회를 제가 보고 와서 다음 주에 직접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회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 대회 키노트 스피커 그러니까 기조 연설자로 독일 좌파당의 공동대표 카티아 키핑 씨가 왔어요. 네, 대표죠. 네. 아마 오늘 오죠? 네, 오늘 오십니다. 오늘 입국을 한다고 들었는데 오늘 입국해서 내일 기조 발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독일 좌파당 하면 좀 생소하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독일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신 알파조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독일 통입니다. 독일 통.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오랫동안 사신 갑자기 당혹스러워지는데. 공부하시나니까. 오늘도 공부한 게 맞지. 뭐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얻어들은 지식은 좀 있습니다. 근데 독일의 현재 이제 집권 여당이 1당인 기민당 기사당하고 2당인 3인당이 연립정부죠. 그러니까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의 대연정인데 거기에 제3당이 좌파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요? 녹색당이 제4당이고요. 그 좌파당이 이제 대연정 체제에서는 제1야당인 셈이죠. 제1야당이네요. 그러니까 녹색당보다 이제 좌파당이 훨씬 더 약진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주목할 만한 얘기인 것 같고 좌파당이 어떻게 출발했냐면은 통독 이후에 동독 지역에서 공산당이 PDS라고 하는 이름으로 즉 사회민주당 이름이라고 다시 재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독 지역의 구공산당의 후신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게 서독 지역에서의 그 좌파들 소위 정치적 좌파들 그러니까 3인당의 좌파도 들어오고 뭐 노동조합 쪽의 좌파도 들어오고 기타 등등의 좌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좌파들이 결합을 해서 2007년도에 새롭게 창당한 당이 좌파당이고 그래서 이름이 좌파당이에요. 이게 호네크부터 이어지는 당이네요. 그렇죠. 역사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한테는 사회 공산주의 시절, 사회주의 시절의 이 억압적인 체제, 그러니까 억압적인 체제의 집권당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이 반감 이런 게 굉장히 강해서 서독 지역에서는 사실 이게 자리를 잘 못 잡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로 이제 동독 지역에서 거의 뭐 제2당 정도까지 맞습니다. 이렇게 그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정도고 서독에서는 아직 이제 뿌리를 잘 못 내리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거나 이번에 그 내한을 하게 되는 카티아 키핑이라는 분은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분이죠. 네. 좌파당의 공동 대표고요. 독일에서 한 기본소득 운동을 15년 이상 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기본소득 운동을 대표하는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좌파당이 제1야당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죠. 부럽죠. 근데 워낙 이 대연정이 이 두 거대 엄청나게 정당이 크기 분석이 때문에 많죠. 좌파당이 뭐 제1야당이라고 해도 뭐 꼼짝달싹 못하는 이런 저는 힘의 불균형 상태가 이름을 있는 쓸 수 거죠. 있다는 게 되게 부러워요. 맞아요. 우리 같으면 큰일 나죠. 스스로도 이걸 잘 안 쓰려고 할 것 같은데 유럽에서도 좀 특이한 많지는 않죠. 선입관이 없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의석의 10% 정도를 차지했다고 해서 맞습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국민의당 정도 당세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키핑 씨가 9일 대회 기조 연설 외에도 10일 일요일 3시에 연세대 백양플라자에서 유럽 좌파 운동과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합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십시오. 며칠 뒤네요. 네네. 일요일 3시? 네. 연세대 백양플라자. 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고용 관련한 새로운 통계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그 고용 시장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졌다. 그리고 고용 안정성도 점점 나빠지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제 최근 발표한 대기업 고용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대기업 노동자 10명 중에 14명, 40%죠. 이 파견, 하도급, 용역과 같은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시 고용 인원이 300인 이상인 대기업 수가 지금 3,454개로 돼 있는데 통계에 정말 몇 개 안 되네요. 정말 적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사실 고용을 많이 책임지고 있다는 게 맞는 얘기죠. 전체 고용 인구는 473만 7천여 명인데 그중 간접 고용과 기간제 근로자가 183만 1,000명. 숫자 많이 나오네. 어쨌든 전체 대기업 고용의 38.7%를 차지했고 정규직은 50%대에 이제 머무른 거죠. 보수가 좋은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정규직이 절반밖에 안 된다. 이런 이제 통계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어느 정도예요? 그 고용 형태별로 임금 수준을 이제 비교하는 통계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임금 격차가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훨씬 더 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또 있죠. 그 임금 격차가 겹쳐지는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이게 2015년도 통계인데 대기업의 비정규직은 65%.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정규직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 49.7%. 그다음이 맨 마지막이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이 35%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제 쫙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이렇게 이제 노동자 쫙 서열이군요. 나가는 네. 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을 가지고 있어도 대기업 비정규직보다는 임금이 낮은 수준이고 대기업 정규직 임금하고 중소기업의 정규직 임금은 점점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그 비율이 55.3%였는데 작년 2015년대 처음으로 50% 아래로 지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중소기업의 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거기에다가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이제 추가돼서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럼 양극화 이전에 취업 자체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예, 그와 관련해서 지난 3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대졸 청년층의 첫 직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에 따르면은 대졸 청년층의 72.1%가 첫 직장에 취업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와, 그럼 생각보다 상당히 굉장히 높죠. 높은데요? 이 취업률이 상당히 높기는 한데 이걸 또 내부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네네. 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아까 이미 구분을 하셨는데 네. 대기업의 정규직 취업자는 10.4%, 열에 한 명 정도가 대기업의 정규직으로 취업했고요. 예. 6.1%는 대기업의 비정규직, 그리고 34.3%는 중소기업의 정규직, 그리고 21.2%는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으로 취업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태가 계속 고정된다면 소득 양극화가 20대 80이 아니라 10대 90으로 악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젊은 층이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비율이 뭐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대기업하고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하고 반도 안 중소기업하고의 임금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으니까 실제로 뭐 대기업 숫자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이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층이 이 낮은 임금으로 시작을 해서 맞습니다. 뭐 앞으로 더 일을 계속한다고 해도 임금 격차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취업 유형만 봐도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주제가 이것과 관련이 깊은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것도 영어가 나오네요. 긱 이코노미. 희한하죠 좀 긱, 많이. 긱 이코노미. 이게 직인가 기인가 한참. 한국말로 하면 긱 경제, 긱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제목까지 영어가 돼서 너무 힘들어지네요. 네. 고용 시장에서 새로운 영어 트렌드로. 울렁증 있어요. 네, 사실. 한국말로 써 있는 거 기 경제 그냥 읽으면 되는데. 시 무슨 영어 이거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고용 시장에서 요즘에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용어래요. 긱.
근데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기기란 말을.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용어에 대한 개념 설명부터 찬희쌤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어를 꼭 날 시키더라고요. 영어 선생님을 누구 시켜요? 난 전직 영어 선생이니까 좀 전직이. 과거를 잊어주세요 좀. 자, 기급 말이죠. 네. 단기 계약 노동을 뜻하는 신조어인데요. 네. 예, 경제학 용어로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유연한 노동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용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원래 유래는 재즈에서 왔대요. 1920년대 미국 뉴욕의 재즈 음악가들 사이에서 쓰이던 은어였는데요. 영어에 인게이지먼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참여, 네. 고용 뭐 그런 것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프랑스 발음으로 앙가주망이죠. 아 그래 안가주망 예, 예, 참여 보통 문화 같은 거 많이 나오죠. 앙가주망은 이게 좋은 의미로 많이 쓰였던 것 같은데. 네네. 이 재즈 공연을 막 하려는데 음. 그날따라 연주자가 없는 거야. 네. 색소폰이 뻥 났네. 그럼 이제 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공연장 주변에서 이제 그날 사람을 찾는 거예요. 네. 그날 필요한 사람을 오늘 색소폰이 비었네. 그럼 색소폰 한 명을 이렇게 구해갖고 그날 밤 공연을 이제 같이 하고 일당을 주고 이렇게 하는 형태를 기기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땜빵이요? 그렇죠. 역시 생활 용어에 강해. 네. 자, 종합해 본다면 필요할 때만 일시적으로 일하고 돈을 버는 형태. 이거는 이제 긱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고급진 말로 하자면 알바, 뭐 프리랜서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오, 프리랜서. 프리랜서. 네. 아니 프리랜서 정도는 저도 할 줄 알아요. 네, 네, 이게 또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땜빵은 네.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닌 것 같고 네. 프리랜서는 자기가 아, 선택하는 뭔가 것 좀 같고 더 있어 보이죠, 약간 고급지고. 좀 아니 근데 똑같은 여기 것 같아요. 기계 개념을 보면은 네. 재즈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면 안 해도 맞아요. 돼.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네, 되거든요. 맞아요. 어. 그 용어가 이렇게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예, 많이 다르네요. 다른 것 다르네요. 같아요. 예. 네, 그럼 이제 기근 정확하게 뭐가 달라요? 그 알바나 프리랜서하고 긱하고 네.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상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굳이 구분을 하고 이렇게 새로운 신조어가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은 디지털화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긱 경제를 얘기할 때는 사실은 고용 형태가 단기 알바랑 똑같은 건데 이게 인터넷과 모바일 스마트폰이 필수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모바일을 이용해서 앱을 이용해서 이 단기 알바를 구하는 경우가 이게 긱 경제예요. 이제 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글로벌 컨설팅 업체죠. 맥킨지 뭐 유명한 회사인데 어쨌든 이 긱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디지털 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기 노동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외되는 게 뭐냐면 파트타임 고용을 계속해서 이제 뭐 영장하면서 하는 경우 이 경우는 긱 경제가 안 속합니다. 지속적이니까. 지속적이니까. 예. 그 다음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계약을 맺는 프리랜서나 알바 같은 경우도 긱 경제에 통하지는 않는 안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긱 경제는 디지털이라고 하는 뭐 SNS 여기에 앱을 통해서 그게 뭐 컴퓨터를 쓰건 뭐 아니면 태블릿을 쓰건 뭐 스마트폰을 쓰건 스마트폰 쓰든 여기에서 단기 알바 자리를 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거리 나는 상품을 디지털 시장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사고 파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긱을 주문형 노동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주문형 노동은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on demand인데요. 외국어 이 스마트 TV 보면 보고 싶은 동영상이나 영화를 이렇게 딱 찔러가고 보는 거 그거를 이제 VOD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네네. 많이 들으셨죠? 네, 근데 그게 들었어요. 그 영어로 비디오 온 디맨드거든요. 그래서 온 디맨드가 주문형 요구하면 딱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몰랐어? 몰랐죠. 그래서 그 주문형 노동입니다. 뭐 디지털 품팔이 뭐 이런 얘기잖아요. 아 오늘 야 셉니다. 예. 센 표현 나왔습니다. 디지털 분파리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성남 모란시장에 새벽에 가면은 인력 시장이 열렸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건설 현장에서 뭐 흔히 말하는 노가다를 하기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필요할 때마다 그때 뽑는 시장이죠. 예, 그날 예. 아침 딱 해갖고 딱 뽑아가죠. 예. 예, 그럼 긱은 한마디로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인력 시장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은 표현입니다. 디지털 시대 인력 시장 버전이다. 일단 개념은 딱 이해가 되는데요.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아, 네, 그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네. 그 우버 보셨죠? 네네네, 우버라는 들어봤어요. 서비스. 네. 네. 우버가 바로 이제 긱 경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킨 장본인이에요. 네. 바로 이제 긱 경제의 대표 주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버 뭐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잠깐 설명하면 스마트폰 앱 같은 것을 이용해서 교통수단 그러니까 차죠. 이거하고 이제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차를 갖고서 이제 운전해 줄 수 있는 사람하고 이 차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교통 중개업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콜택시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건 콜택시 회사하고 뭐가 다르냐? 택시 운전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택시가 아닌 자기 차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차가 있고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우버의 운전자로 등록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는 기사에서 얼핏 읽었던 것 같은데 타본 적은 없었어요. 네네. 네, 택시보다 요금이 많이 싸요? 네, 아무래도 이제 택시 면허가 필요 없고 자기 차를 이용하니까 뭐 산악금도 안 내도 되고 당연히 택시보다는 가격이 좀 쌉니다. 근데 말이죠, 이 우버 운전자들이 택시와는 다른 점이 있는데 승객한테서 직접 돈을 안 받아요. 왜냐? 뭐 생각해보면 뻔한데요. 결제는 이제 전제 결제로 이루어지는데 우버가 관리하는 계좌로 이용료를 입금하면 그 중에 20%를 우버 회사에서 중개 수수료 떼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80%를 운전자 계좌에 입금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주일마다 그렇게 정산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택시인 듯 택시가 아닌 듯 썸 타는 건가? 그런. 네. 근데 한국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우버가 처음에 영업을 시작을 하다가 이게 택시 업계 반발로 인해서 난리 났었죠. 일단 영업이 지금 중단된 상태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보기 영업이 어렵죠. 아직은 보기 어려운데 지금 이런 최첨단 사업체를 왜 한국에서 금지하고 있느냐, 이걸 왜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이거 허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버에 관련된 그 세 가지 그 주체를 보면 우버 운전자는 택시 면허 없이 택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우버의 업주는 수수료 딱 떼어가니까 좋고, 손님은 뭐 또 어쨌든 교통 서비스가 다양해지니까 뭐 다 좋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예, 사실 뭐 큰 문제는 우버에 등록된 운전자들이 우버라는 큰 회사의 직원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버의 운전자들은 우버라는 이제 플랫폼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우버와 계약을 맺은 독립적인 계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세법으로 따지면 근로소속자가 아니고 개인 사업자, 예, 사업 소속자가 되는 거죠. 네. 한 사람 한 사람의 운전자가 그러니까 사장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1인 기업가, 마이크로 기업가 등으로 뭐 듣기 좋게 호칭되기도 합니다만 사실상의 처지는 노동자인데 정체불명의 다른 뭐 떼빵과 플랫에서 마이크로 다르듯이. 기업가. 재밌죠. 예, 그 표현이. 예, 뭐 통계를 좀 보면 우버에 등록된 운전자 수는 미국으로 치면 40만 명 정도가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68개국이 이제 아마 이제 합법적으로 서비스가 되는 모양인데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버라는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정규직 직원은 2,000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을 관리만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규직 직원은 많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전 세계 68개국에 나가 있으면은 정말 대단한 글로벌 기업인데 실제로 정규직 직원은 전 세계적으로 다 합쳐도 2,000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우버의 운전자로 일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데 우버에 고용된 직원이 2,000명. 뭐 고용 창출 뭐 이런 건 안 되는 거고 정규직 일자리도 뭐 몇 명도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규직 일자리, 그러니까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인 것 같은데 사실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은 얼마 안 되는 정규직 일자리가 얼마 안 되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엄청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것도 정말 단시간 안에, 왜냐하면 2010년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뭐 한 7, 8년 만에 전 세계 68개국 400여 개 도시로 이게 확장을 했으니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급성장을 했죠. 근데 거기에다 아까 좀 전에 한국의 서울 사례처럼 택시 영업을 허가 없이 사실상 허가를 받지 않고 택시 영업을 하는 거랑 한다라는 이유로 이게 불법이란 논란이 항상 우버가 진출할 때마다 이제 뒤따라오는데, 그래서 이제 세계 주요 도시에서 영업 금지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시 아닙니까, 나라시. 그래서 사업이 이렇게 순탄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상장을 안 했는데 뭐 상장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버의 기업 가치가 이게 평가를 했는데 금융시장에서 600억 달러가 넘어요. 큰 건가요? 그럼요. 창립한 지 7년도 안 되는 회사, 그것도 상장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600억 달러가, 그 기업 가치가 600억 달러가 넘는다라고 하니까 이거 단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그 기업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포드사, 포드 자동차의 지금 기업 가치가 시가총액이 상장 기업인 시가총액이 524억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포드보다 많네요. 제너럴 모터스, GM 자동차 470억 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을 대표하는 양대 자동차 기업의 시가총액
기업보다 많네요. 훨씬 상장도 안 한 기업의 가치가 더 높은 거예요. 금융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아까 유프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규직 고용 인원이 2,000명밖에 없으니까 고용 창출 능력은 사실상 거의 없다. 600억 달러짜리 그러네요. 엄청나게 그 기업 가치가 높은 회사이지만 고용 창출 능력은 거의 없다고 말해도 거의 무방한 것 극한값으로 같고. 보면 제로네요. 어. 비교를 해보면은 좀 전에 말한 그 포드 자동차에 고용된 정식 직원 제가 다 확인을 해봤는데 20만 명 넘어요. 와. 이게 전 세계적 제조업을 하니까. 그러네요. 그다음에 포드 자동차의 기업 가치가 우버의 기업 가치보다 맞죠. 낮은데 음. 포드 자동차랑 비교를 해보면 직원 수준에서 비교를 해보면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업 가치는 큰데 고용 효과는 거의 없다. 결국 이제 기경제가 지배하는 미래의 고용 시장이 암울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경제 규모가 커져도 실업자는 줄지 않고 뭐 더 늘어나겠다 이런 예측도 가능한데요. 그러면 더 나가서 그 우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사실은 노동자인데 노동자가 아닌 뭐 나홀로 사장님 이렇게 취급되는 고용 형태 마이크로 기업가로 취급이 되는 고용 형태라면 뭐 또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 같은 게 좀 누릴 수 없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예, 당연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버의 정식 직원은 2,00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사람들은 노동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당연히 누리게 되겠죠. 그렇지만 우버의 운전자들은 100만 명.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은 이제 불완전 고용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사장님이 됐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은 그렇죠. 불완전 고용자가 됐다는 의미가 자기 있거든요. 노동을 팔아야 돼. 근데 사장이긴 한데. 근데 그 뭐 외국도 4대 보험이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당연히 이제 뭐 4대 보험 우리나라로 치면 그게 보장이 되지 않고 사고 위험은 전적으로 운전자 몫이거나 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고 위험은 뭐 사업상의 위험이지 그 노동 과정의 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개인 거죠. 사업이니까요. 예. 물론 뭐 자동차에 보험을 자기가 들어야 되겠죠. 예. 당연히 들어 있겠죠. 예, 들어 있겠죠. 예. 그 사실 기경제의 장점은 뭐 강제되지도 않고 통제되지도 않고 감시도 받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래서 달리 보면 원할 때 일하면 된다라는 의미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라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유는 달리 또 이야기하면 노동자로서의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노동권의 발전으로서 많은 노동 보호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 사각지대에 많은 사람들이 놓여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뭐 쓰는 사람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숨어 있는 건데요. 그럼 실제 고용 시장에서 이 기경제가 차지하는 규모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우리가 아까 그 맥킨지가 했던 그 네. 기정의에 입각해서 이제 모바일 앱을 통한 주문형 노동 이런 의미로 한번 기경제를 한정해서 한번 퍼센테이지를 한번 매겨보면 사실은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최근 미국의 한 보고서를 보니까 기경제 노동자를 미국 전체 노동자의 0.5%로 추정했어요. 그리고 그 0.5%의 대부분이 우버 운전자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기경제하면 우버인 거죠. 그러니까 맥킨지나 JP 모건 체이스가 추정한 것도 1%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노동자 수로 보면 비중이 굉장히 작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얼마 안 됐지만 이제 우버의 모델을 따라하는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이제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제 배낭여행할 때 이것도 일종의 이제 기기인데 이거 없었으면 제가 이제 비싼 호텔빈에다가 아마 노숙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에어비앤비. 네, 에어비앤비죠. 예.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 서비스도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거기다가 이제 배달 안 해주는 맛집들이 있잖아요. 맛집들은 배달할 필요가 없잖아요. 알아서 먹으니까. 그렇죠. 꼭 배달 안 해주는 맛집의 음식을 배달 대행해주는 배달업체. 이런 것도 이미 많이 하죠. 심부름센터 같은. 네네. 그 뭐 배달 앱들 막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많이 보죠 우리가. 네, 네. 간판도 걸어놓고 그랬는데 세탁물 배달, 손세차, 청소, 빨래, 장보기 이렇게 이제 집안일을 대행해주는 업체들도 많이 생겼고요. 뭐 앱 하나 깔고 클릭 몇 번 하면 가사의 일도 다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거든요. 아이고 좋아라. 장 봐주세요 하면은 자기가 와서 장 봐주고, 봐주고. 그리고 몇천 원 이렇게 딱 받고 그러죠. 세탁물 집에다 배달했어요. 미국에는 쉽이라는 배송업체가 있는데요. 고객이 이렇게 딱 이렇게 부르면 포장지를 가지고 와서 방문해서 포장부터 배송까지 다 해준다. 너무 웃기는 거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사실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경제의 규모가 고용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직.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를 주문하거나 제공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급증하고 있거든요. 타임즈지가 작년 11월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서비스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는 사람이 22%나 되고요. 주문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42%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고 사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기경제도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고용 시장에서는 얼마 안 되는데 서비스는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예전에 이루어지고 있던 사업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기경제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전을 하는 거죠. 사업의 그 중심들이. 그래서 뭐 저희가 일단 이미 22%의 미국 같은 경우에 22%의 사람들이 앱을 통해서 자기 노동력을 팔거나 물건을 팔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 그걸로 돈을 번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니까 현재 뭐 고용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앞으로 이제 계속 확장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긱 경제를 다루고는 있는데 뭐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주문형 노동이다, 온 디맨드다. 근데 이런 노동 형태가 나타나게 된 게 고용 형태가 나타나게 된 게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예전에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을 하면서 거기에 나타난 고용 형태를 가리키는 말이 긱 경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긱경제 확산이라고 하는 게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랑 운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 플랫폼 비즈니스가 뭔지를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요즘에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는 경영학에서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승희 씨, 플랫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기차역이요. 해리포터 시리즈에도 플랫폼. 그렇죠. 딱 맞죠. 그거, 네. 저도 그 생각이 제일 먼저 올랐는데. 맞습니다. 거기서 나온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이 원래 이제 그 무대 단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게 확장돼서 역의 승강장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 왜 단상은 그 청중이 앉아 있는 데보다 좀 높잖아요. 네. 영어는 이제 엘리베이티드에 있다 그러는데 승강장도 기차 레일보다 약간 높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무대 단상이라는 뜻으로부터 그래서 역의 승강장의 뜻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역시 영어 선생님은 다르십니다.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말이 역의 승강장처럼 거기서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역의 승강장은 누구나한테나 다 개방되어 있어요. 아무나 원하는 사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기차를 타려는 사람이든 아니든 기다리는 사람이든 배웅하러 온 사람이든 뭐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비즈니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비즈니스 하면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 기업이 회사를 차려서 직원을 고용해서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소비자들이 사가고 소비자들한테 팔아서 돈을 버는 거죠. 이걸 플랫폼 비즈니스랑 대비해서 파이프라인 비즈니스라고 해요. 비유적으로 왜냐하면 파이프라인은 일방적이니까. 한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네.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그쵸. 제공을 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관계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고 단선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파이프라인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고 그에 반해서 플랫폼 비즈니스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원하는 사람이 누구나 다 올라탈 수 있어요. 그 단상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거래를 하게 되는 건데 그때 이제 가상의 공간, 디지털이라고 하는 가상의 공간이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 공간을 마련해 준 대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과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걸 이용하는 소비자는 원래 따로 있는데 얘네들을 만나게 해주는 중개를 해줬다는 그 하나로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을 챙기는 거죠. 이게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업체가 수익을 많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능하면 단상을 해야 많은 사람들이 와글와글 거리면 거릴수록 많이 이쪽에서도 많이 끌어들여야 되고 저쪽에서도 많이 끌어들여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수입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료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쉽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려면 카톡 생각하시면 돼요. 카톡. 카톡. 네. 카톡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주 뜨겁게 된 것은 그 애니팡이라는 게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야, 동물 정말 잡는 정말 장난 아니었죠. 근데 애니팡이 카카오톡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 애니팡 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거죠. 예. 카톡은 그냥 플랫폼인 거예요. 수많은 서비스 제공자와 수많은 카톡 이용자가 만나는 그 플랫폼 구실을 말한 거죠. 사실 그때 이제 애니팡 이전에는 카톡이 약간 적자였답니다. 근데 애니팡이 대성공하니까 막대한 수수료 수입이 생겼겠죠. 단번에 흑자로 돌아섰고 그 이후로 이제 탄탄대로를 걷고 막 다음도 합병하고 최근에 막 카카오 택시, 카카오 드라이버 이런 새로운 그쵸. 플랫폼 비즈니스를 계속 탄생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카카오가 한국에서 대표적인 플랫폼, 성공적인 대표적인 거죠. 네. 플랫폼 비즈니스죠.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가 발전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긱경제가 발전했다 이렇게 말할 수 그렇게 있겠네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긱 이코노미, 그러니까 긱 경제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우리 삶이 변해가는 것만 추적해도 쉽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주문형 노동 이게 분명히 명암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긱 경제의 명암에 대해서 좀 어떤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나요? 이제 막 시작 단계죠. 네. 근데 뭐 좀 전에 그러니까 이 고용 형태에 대한 이제 보고서들 속에서 이제 이 긱 경제를 다루는 보고서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중인데 일단 예찬론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까 승희 씨도 굉장히 편리하겠다. 네네. 이 사람대로 저 사람 쓰는 사람대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좀 전에 언급이 됐었는데 타임즈지에서 미국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긱 경제 참여 경험에 대해서 대다수가 다 긍정적이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어떤 이유에서요? 본인이 일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자기 본업은 본업대로 하고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추가 수입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아주 이게 좋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JP모건 체이스가 긱 경제 참가자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긱 경제로 버는 수입은 이 사람들의 이한테 있어서 2차 수입원인 거예요. 자기 부업이네요. 그렇죠. 부업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원래 직업은 있는데 남는 시간을 이용을 해서 부업을 해가지고 긱 경제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왜 이렇게 긱 경제를 선택을 하게 되느냐 그 배경을 보니까 정기적인 수입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서 뭐 해고를 당해서 새로 직업을 구했는데 그 직업의 그 임금이 예전보다 뭐 높지 않다든가 이런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 정기적 수입이 아니면 실업자 상태가 좀 장기가 유지되거나 이럴 때 정기적 수입이 과거에 비해서 확 줄었잖아요. 이럴 때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긱 경제에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로 이제 돈을 벌면 그래도 예전에 과거에 누렸던 소득과 지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맥킨지 보고서가 긱 경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다음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좀 보고 황당했어요. 저는 첫 번째 풀타임 일자리를 원치 않아서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고용시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고용률이 확 올라갈 거 아닙니까? 노동시장에 그렇죠. 이제 파트타임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 노동시장 참여율이 이제 높아지니까 당연히 경제 성장률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장점은 고용 절차가 온라인을 통해서 즉석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구직 활동에 드는 시간이 굉장히 절약한다. 굉장히 간편하게 새 직장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일자리 찾기 성공률이 높아서 실업 감소에 기여할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적합한 일자리를 적합한 사람들한테 매칭시키기 때문에 업무 만족도가 높아져서 노동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찬론자들이 이게 경제 전체에 이로울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 세 가지 근거가 됩니다. 이게. 뭐 저로서는 선뜻 공감이 가진 않는데 JP모건의 그 맥킨지가 사실 좀 그쪽 편이죠. 그러니까요. 긱 경제를 그냥 정말 장밋빛으로만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밝은 점을 이제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한번 봤으니 이번에는 좀 어두운 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예, 그 부업 기회가 많아졌다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어떤 그 노동이 비정규직, 그러니까 긱 경제의 노동이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고용 형태라는 사실 자체는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본업이 있고 부업으로 이걸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회적으로나 또 혹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본업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긱 경제 노동자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사실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정규직 고용이 줄고 부정기적인 단기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지금 해왔습니다. 전체 고용 시장의 추세가 그렇죠. 그런 그렇죠.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정규직이 그대로 있으면서 부업 기회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절대 아니죠. 부업으로 하는 사업이 정규직 사업을 깨 부셔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고용의 질이 점점 나빠지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맥킨지를 비롯해서 긱 경제 예찬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않는지는 실제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장기적인 추세를 통해서 입증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통계를 보면은 네. 실제적으로 통계로 보면 고용의 질이 나빠지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취업자 중에서 부정기적인 단기 노동을 하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났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우버 말고도 우버가 우리나라에서는 잘 힘을 못 발휘할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우리는
대리운전. 대리운전. 그렇죠. 대리운전이 있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우리가 빨리 퇴직을 한다든지 하면은 한 사람들이 그 대리운전에 종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하는 사람 보통 투잡이에요. 맞아요. 3잡까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업이 위협받으면서 주업이 이제는 단기노동. 단기노동하는 품팔이. 품팔이가 돼버리는 그래서 고용 불안정이 일상화돼버리는 그런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또 다른 문제는 그 일자리 자체가 이제 그래서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요. 2008년 이전과 비교해서 볼 때 중간임금과 고임금 업종에서 120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고 저임금 업종에서는 그보다 많은 230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미국에서요. 예. 그 결과 지난 5월 기준으로 미국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62.6%로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자체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직 포기자도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맥킨지는 이제 그렇게 장밋빛으로 막 이렇게 그렸지만 고용률이 사실은 올라갈 이제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죠. 지금 고용률이 예,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있으니까. 예. 단기 알바 노동자만 늘어난 거지 노동시장 참여율은 낮아진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고임금 업종보다는 저임금 업종에서 일자리가 더 많이 사라지고 있고 이러면 또 기경제로 내몰린 사람도 더 많아질 거고 말로는 자유로운 노동이지만 사실은 아무 권리도 아무 보호 장치도 없는 사실상의 사회적으로 볼 때는 강제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다. 강제 기경제로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기 경제가 성장하는 것 자체가 정규직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씀이신데요. 네. 사실 뭐 저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고용 시장이 불안해지면 불안해질수록 좀 안정된 그 일자리를 찾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정규직 일자리 자체가 줄면 그 노동자들의 요구와 고용 시장의 현실 사이의 어떤 그 괴리, 뭐 그렇죠. 간극 이런 게 점점 커지는 건데 근데 이렇게 자꾸 그럼 정규직이 줄어드는 이유를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송희 씨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고용 시장이 불안해지면 불안해질수록 안정적인 정규직을 사람들이 그렇죠. 찾게 돼 있다. 누가 네. 기경제에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맞습니다. 솔직히. 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게 대표적으로 이제 공무원 응시를 보면 아무리 임용고시 이런 거의 뭐 9급부터 시작해서 뭐 7급 뭐 이쪽에 공무원 응시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고용시장이 불안하니까 이제 안정적인 공무원 되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정말 물밀듯이 몰려들고 있는데 어쨌든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게 경제의 디지털화, 뭐 요즘 시대의 화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990년도에 ICT 혁명, 이른바 뭐 정보통신 기술 혁명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테크 기업들이 등장을 하죠. 예전에 없었던 기업들이 막 등장을 하는데 그 기업들은 몸집이 커져도 그만큼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트위터. 예전에 없었던 기업들이 트위터. 생각도 할 수 없는 기업이었죠. 이게 이제 SNS 모바일이 이제 등장을 한 건데 트위터를 예를 딱 들어보면 제가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2016년도 3월 이제 가장 최근 통계인데 트위터의 월간 실질 이용자 수가 3억 명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사이트 방문자는 그보다 더 많은 10억 명에 달합니다. 근데 트위터의 전 세계 임직원 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3,800명밖에 안 돼요. 와.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경우도 뭐 비슷하겠죠. 월간 실질 이용자는 그보다 더 많은 10억 명이 넘고. 저도 근데 그러니까 저도 거기 좋아하는. 전 세계 임직원 수는 기껏 해봤자 14,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날려드시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없었던 완전히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기업들이 등장을 했는데 뭐 우버는 아까 말씀드렸던 2,000명밖에 안 됐잖아요. 에어비앤비 더 작습니다. 1,600명밖에 안 됩니다. 일단 다른 모바일 기반 혁신 기업들도 보면은 정규직 임직원 수가 3,000명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지금 제가 그 알파조님이 보시는 통계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재밌는 통계가 있네요. 그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네. 삼성전자의 정규직 직원 수를 비교한 이게 통계가 있는데 네. 2013년 기준인데요. 애플은 8만 명, 네. 구글은 4만 8천 명이 정규직 직원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많은데 9만 9천 명이 정규직 직원 수였답니다. 네. 이걸 세 개를 합치니까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22만 7천 명이에요. 근데 네. 삼성전자의 정규직 직원은 27만 5천 명이에요. 와. 그러니까 미국 아니죠. 이게 세계를 대표하는 3대 IT 기업인 그렇죠.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세 개를 다 합쳐도 삼성전자 하나보다 적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최첨단 하이테크 기업들이 이 전통적인 제조업체를 제치고 시가총액으로는 뭐 비교도 안 되죠. 상위권에 진입하고 상위권에 있지. 진입했는데 고용 창출 능력 면에서는 그냥 전통적인 제조업체 삼성전자에 완전히 저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고스트 컴퍼니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고스트 컴퍼니요. 고스트는 고스트하면 유령 사랑과 영혼이라는 사랑과 영화가 있었는데 고스트. 네. 영혼 기업은 아니고 유령. 영혼이요? 고스트버스터에서는 유령으로 나오잖아요. 곡성 기업이다. 곡성. 네, 이거. 이제 뭐 고스트 컴퍼니 하니까 텅 빈 공장 그 생각하시는데 텅 빈 공장에 거미줄만 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공장은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음. 직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하. 자동화돼 버리면서. 그러니까 고스트 컴퍼니라고 하면은 아까 언급했던 ICT 기업 사례처럼 몸집은 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데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정규직 직원은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회사들을 가리킵니다.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난 20세기 미국을 대표했던 기업들 예를 들어서 제너럴 모트, 포드와 같은 제조업체들이 있죠. 그들은 규모가 크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면서도 또 많은 고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고용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고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드는 또 다른 또 이유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이제 경제 디지털화.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뭐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하기도 한 생산이 자동화되고 아웃소싱이 이루어지면 아웃소싱. 당연히 정규직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생산 공정을 자동화를 하면서 공장 노동자 숫자가 뭐 급격하게 줄고 있죠. 그런데다가 기업의 업무들을 다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과거의 정규직 일자리가 하청업체 비정규직 일자리로 바뀌는 경우 뭐 우리 이런 경우 뭐 한국에서도 뭐 늘상 가장 일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가 그러니까 있죠. 이제 아웃소싱 하면 이제 세계화돼서 공장이 이전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업무 자체가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네들이 다 직접 생산을 했는데 이제는 뭐 다른 기업한테 위탁 생산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저는 이번에 재미있는 기사를 봤는데 미국에는 직원이 없는 음식점도 있다고 합니다. 주문을 받아서 뭐 직원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되는데 점심시간에 가보면 직원이 없대요. 딱 계산대 앞에 한 사람 하나 딱 있고 나머지인데 그럼 어떻게 주문을 받느냐? 각 자리마다 태블릿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태블릿으로 주문을 하든지 아니면 모바일 앱으로 그 음식점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회사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미 음식을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가갖고 음식 타다가 그냥 먹고 그냥 셀프로? 놔두고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왜 문화에 딱 들어가면 이게 큰 이렇게 자판기 있는 레스토랑 그렇죠. 많이 요즘에 이제 많이 생겼잖아요. 생활도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음식에서 이렇게 음식점에 서빙하는 게 그 저임금 일자리의 대표적인 거였는데 그렇죠. 이제는 서빙 일자리도 지금 사라질 판이다. 이제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 이제 교포들이 와서 그 저임금 노동자를 다 메꾸고 있었던 거죠. 지금 뭐 근데 이게 음식점에서 이제 저임금 노동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네. 반대로 대표적인 고임금 업종은 뭐가 있습니까? 금융업이죠. 뭐 단연코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금융업에서도 기계가 사람을 대체를 하면서 일자리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거래 90% 이상이 지금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렇죠.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맞습니다. 펀드 같은 경우도 자산의 절반 이상을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투자 결정을 내리고 네네. 있는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뉴욕 월가 금융업 종사자 17만 명 중에서 10%가 넘는 사람이 해고가 됐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채권 거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컴퓨터로 다 대체되면서 헤지펀드 종사자들하고 채권 거래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네. 저임금은 저임금대로 고임금 업종은 금융. 고임금 업종대로 사람들이 아닌 기계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제조업도 좀 또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로봇은 취직 중이라는 신문 기사가 있더라고요. 공장이 요새는 이제 스마트 공장이 되고 있다. 스마트 공장은 뭐냐? 사람 노동자가 없는 거죠. 노동자 사람이 없고 로봇하고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는 무인 공장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뭐 우리가 다 아는 기업인 아디다스. 아디다스는 이제 완전 자동화된 로봇 공장을 지금 독일에서 짓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아디다스의 대표적인 그 경쟁업체인 나이키. 얘네들도 이제 미국에 로봇 공장을 설립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두 개 업체들이 다 이제 신발 정말 많이 팔았죠. 네. 의류업체. 예, 의류도 많이 스포츠업이요. 팔았고요. 전부 사실 라인을 아시아로 이전해서 이제 아시아에서 사실 생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시아로 쫙 넘어왔다가 이제 다시 본국으로 다시 쫙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돌아가면서 인간은 다 사라진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공장을 재유치한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고용 창출 효과가 전혀 없고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일자리는 싹 없어지는 사라지는 거고. 거죠. 예. 그럼 이렇게 되면 말이죠. 사실 20세기의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우리나라도 거기에 포함되죠. 그렇죠.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예.
좀 정말 황당한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경우는. 네.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과학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모든 것이 과학 기술 발전의 이유를 돌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과학 기술 발전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과학 기술에 맞는 제도적인 보완, 제도적인 개선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그리고 또 크게 맞지 않는 정책과 법, 제도가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 즉 기업의 투자가 늘고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1990년대부터 이제 뚜렷하게 나타난 현상인데요. 80년대까지는 경제 성장 그 자체는 고용 확대랑 같은 말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1990년대 들어서 그 공식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왜냐하면은 무엇인지. 이제 미국을 예로 들어보면 정책과 법 제도가 금융시장 주도의 주주자본주의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 주주 자본주의가 이 재벌 체제의 대안이라고 이렇게 옹호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주주 자본주의 자체가 그럼 신자유주의적인 원리다 이 말씀이신가요? 뭐 정확히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주주 자본주의가 경제 민주화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반성해야 된다 생각인데요. 주주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원칙, 핵심은 기업의 1차적 목표는 주주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라는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 세계로 확장되었는데요. 한마디로 주주 자본주의는 기업의 존재 이유가 주주의 부를 최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주가를 올리는 것이 기업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금융시장에서는 주가로서 기업을 평가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때 도입된 것이 스탁옵션이란 제도인데요. 스탁옵션을 미끼로 경영진이 주가를 올리는데 전력 투기하게 만들고 그렇죠. 주가가 떨어지면 경영진을 바로 교체시키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 경영진들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온갖 다양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기업 규모를 줄이는 다운사이징, 아웃소싱, 인력 구조조정 등의 수단을 다 동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노동의 유연화,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필수적인 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을 지으면 주주자본주의 관점에서는 안정적으로 보호되는 노동은 주주 가치의 최대화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되게 됩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 한 번도 정리를 안 해서요.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그럼 이제 정규직이 왜 자꾸 사라지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첫째, 경제의 디지털화, 그리고 둘째, 자동화와 아웃소싱, 그리고 셋째가 이 주주 자본주의 원칙의 대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첫째와 둘째는 뭐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추세니까 받아들인다고 쳐도 사실 셋째는 인간의 노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제도 개혁, 사회 개혁 이런 것들만 구비가 되면요.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게 기술 발전 이걸 그냥 자연 발생적인 것으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가 기경제였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걸 는 게 결코 자연적 산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ICT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체하는 인공지능 로봇 같은 얘기들 많이 나오죠. 과학기술 발전을 숙명론처럼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뜻인데 왜냐하면은 과학기술이 사회와 무관하게 그 자체의 내부 공학적 논리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발전하는 게 절대 아니고 사회적 맥락이라는 것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술이 개발되고 어떤 기술이 선택돼서 사용되어지는가를 결정하는 게 이 기술 자체가 아니에요. 사회 제도와 사람들의 관념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로봇이 왜 등장하게 됐는가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쉬울 텐데 생산 공정의 자동화를 가져온 게 로봇 아닙니까? 이 로봇이 등장하게 된 게 기술 발전이 원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봇이 등장하게 기술이 발전해서 로봇이 자동적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로봇이 등장하게 된 거는 인건비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노동 비용을 절감하면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데
이 로봇을 가져다 쓴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기업의 경영 전략의 산물이지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로봇이 등장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동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기업이 생산수단에 대한 통제권도 강화됩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노동조합의 힘은 약화되고 자본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을 대신해서 로봇을 쓸 수밖에 없고 그 수요가 이제 기술 발전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고령화 사회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 자동화를 앞당기는 유인으로도 이 고령화 문제가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 경제적 변화 과정의 끝머리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직원 없는 유령 기업, 즉 생산 공장이 완전 자동화된 스마트 공장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스마트 공장의 등장을 과학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등장하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 디지털화, 뭐 자동화 아웃소싱 이런 것들이 다 자연적인 것, 뭐 숙명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익 추구가 기술 발전을 이끌어내는 그런 꼴이고 어떤 사회제도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자극을 받고 그렇죠. 뭐 강화가 되고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렇네요.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런 기경제, 유령 기업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야기가 된 고용 시장의 변화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네, 일단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생각을 좀 뜯어 고쳐야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고용과 임금에 대해서 우리 잘못된 생각이 너무 우리나라에 팽배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기업에 유리한 제도적 요건을 마련해 주면 네. 그것이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그죠. 규제 완화하고 다 풀어줘. 모 은행의 선전이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는 뭐 기업에 돈 빌려주고 기업이 크면 뭐가 크고 뭐 이렇게 이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은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생각과 완전히 지금 이별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세제 또는 기업 성과 평가 시스템 이런 걸 전부 다 주주 가치적 근거가 아니라 고용 가치를 먼저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간 기업이 훌륭한 기업이 아니고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 그러면서도 수익을 내는 기업이. 그러면 수익을 내면 그런 평가를 좋게 해주고 세금적인 혜택도 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제도 개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이제 기술 변화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지만 또 사회적 변화와 무관하게 기술 변화 또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추세는 사실 영원히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다 노동소득에 근거해서 살 수 없는 상황이 사실 오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기본소득 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 기본소득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네. 그 시비를 거는 애들이 많아요. 시비. 도덕적 해이라고 일하는 사람 먹지도 말라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경제신문 이런 데도 많이 나오죠. 컬럼도 나와요. 불로소득이다. 불로소득 맞아요. 불로소득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과 연계되지 않은 소득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왜 외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진짜 어이없는 게 그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 이걸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지난 30년 동안 신자유주의 체제의 금융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을 버는 돈 먹고 돈 먹는 그렇죠. 돈 금융자본의 그 돈놀이 그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왜 한 번도 도덕적 해이라고 비난하지 않았는지 그게 저는 좀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오늘 논의에서 다 뭐 끝날 건 아닌데 모두가 노동 시간을 줄이는 문제라는 걸로 과학 기술의 발전을 사용할 수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기업의 이윤축으로만 노동 그 과학의 발전이 이용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 맞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노동 시간을 줄이는 걸로 과학 기술의 발전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 이런 맞습니다.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노동하지 않는 소득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모두 다 일자리를 나눠 가지면서 또 소득도 같이 공유하는 맞습니다. 그것도 이런 함께 게 더 논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그 이제 그런 사회 정책적인 아니면 제도적인 개혁, 새로운 접근, 그다음에 한국 사람 너무 일 오래 하니까 일단 노동 시간을 줄이고 이제 이런 개혁들은 다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스마트 공장이 등장하게 된다. 지금 이 선진국의 자동차 공장에 노동자 거의 없거든요. 다 기계가 하거든요. 예전에는 다 거의 많은 사람들을 채용했던 기업 자체가
그 지금 고용을 창출을 안 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일자리 자체가 전체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한 것들은 뭐 먼 미래의 일이긴 하겠지만 점점 그런 추세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나누고 시간을 줄이고 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왜 지금 요즘 같은 알파고 시대라는 이 화두가 던져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지 이제 그런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기경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노동시간 단축, 기본소득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어제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에서 그 기조연설을 하신 필립 판파레스, 네, 이분께서 그 지난 30년간 조용했던 기본소득 논의가 왜 갑자기 2016년에 폭발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 예전에 우리 연구소에서 심포지움 했을 때 베르너 레츠 씨 오셔서 이게 어떤 사회적 여건이 무르익으면 기본소득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관심을 얻게 될 거다. 그러니 이제 조급해하지 말고 이제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좀 그 이유 같은 게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대나 뭐 세상, 사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소득을 부르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저도 이번 기회에 기본소득을 조금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 책을 사시고 공부를 하셔야겠다. 네. 네, 오늘 20일에도 이것으로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네,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주에 안녕히 봅시다. 계세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